정치 한번 관련된 얘기인데, 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네, 선조, 그리고 광, 해군, 인조, 효종, 현종, 국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이렇게 나가죠. 네. 헌종, 칠종, 고종, 순종. 네. 그리고 고종. 선조 때 동인, 서인 나뉘어요. 그죠? 자, 이때 서인의 정철이 그 정열이 모반 사건 계기로 동인들 많이 죽이죠. 이때 동인이 한 대 당했다가 정철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광해군 세조 책봉하라고 했다가 선조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나죠. 이때 서인들이 다 쫓겨나는데 동인이 이제 칼자루를 쥔단 말이에요. 서인을 세게 처벌하자. 북인. 서인을 적당히 처벌하자. 남인. 나뉘어요. 자, 동인이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요. 서인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광해군을 왕으로 세운 거는 북인이에요, 북인. 광해군은 누가 임금으로 세웠다고요?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한 사람들은 북인이에요, 북인.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북인들은 다 같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이 명맥이 끊기고 인조를 새로 임금으로 세운 인조반정을 주도한 거는 이 서인들이에요. 네. 인조반정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 서인들이 인조반정 주도한 이래로 그 조선 멸망할 때까지 조선은 기본적으로 서인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남인이 따라오는 흐름이에요. 자, 서인이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남인은 공존. 이 서인의 대표적인 영수가 아까 얘기했던 살림의 거두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해요. 쭉 장악을 하다가 현종 때 이게 한번 뒤집혀요. 네. 방금 얘기했던 그 예속 논쟁 기억나죠? 자, 이때 현종은 그 아버지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식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효종의 법적인 엄마인 자의대비.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건지를 가지고 신하들이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속 논쟁인데 이때 송시열 쪽 주장은 효종은 왕이기 전에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입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남인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모셔왔던 왕이야. 둘째 아들 운운하는 거는 불충한 일이야. 효종은 왕이니까 3년복을 입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남인이에요. 근데 인조반정 때부터 권력을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서인들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송에서는 서인, 남인 누가 이겼을까요? 서인이 이긴단 말이에요. 효종이 이제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송시열 파워가 너무 막강해가지고, 송시열이 서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인이 첫 번째 예송에서는 이겨요.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효종의 부인이었던 인선왕후 장씨가 죽어요. 효숙대비가. 효숙대비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효종의 부인, 그러니까 인선왕후 장씨를 왕비의 예로서 장례를 지내야 된다. 그 상복을 왕비는 1년을 입거든요. 죽었을 때. 1년을 입어야 된다. 는 게 남인들 주장, 왕권을 중시하는. 반면에 서인들은 무슨 소리야? 자, 효종은 왕이기 전에 둘째 아들이잖아. 자, 그래서 둘째 아들 부인이 죽었을 때를 계산해가지고 상복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또 9개월을 주장을 해요.
자, 1년 대 9개월 싸움. 자, 이번에는 현종이 나이가 좀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왕이 막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자꾸 자기 엄마를 왕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인들은? 둘째 아들의 부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현종이 이번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남인들 편을 들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들이 이겨요. 이게 예속 논쟁인데 그냥 예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건지 얼마를 입을 건지를 가지고 신하들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서인들의 입장과 반면에 왕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남인들의 대립이 있었어요. 자, 1차, 2차 예송이 있었는데 마지막 예송은 현종이 남인들 손을 들어주면서 현종 말년에는 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현종은 부인이 명성왕후 김씨라는 여자였어요. 조선시대 때 명성 왕후였던 여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현종의 부인과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고종의 부인 명성 왕후가 있죠. 근데 자, 둘 다 명성 왕후였던 적은 있는데 명성 왕후로 끝나진 않아요. 이 명성 왕후는 아들 숙종이 왕이 되면서 예, 뭐가 됐을까요?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대비가 됐겠죠, 대비. 그래서 현열 대비라고 해서 대비로 끝이 나요. 그럼 우리 그 알고 있는 두 번째 명성 왕후는 뭘로 끝났을까요? 명성 왕후로 끝났을까요? 고종이 황제가 되죠, 나중에. 그러면서 명성 왕후가 아니라 뭘로 끝나요? 황후로 추정되죠. 그죠? 황후로 마지막에 추존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명성왕후 김씨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그 고종의 부인 명성왕후는 성이 뭐예요? 명성왕후. 명성황후 마지막에 명성황후는 성이 뭐예요? 민씨죠, 민씨. 예. 들어봤어요? 민비라고도 하잖아요. 못 들어봤구나. 자, 이제 숙종. 자, 이 숙종은 15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성깔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엄마 명성황후 김씨가 보기에 보통 15살이면 수렴청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렴청정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5살에 직접 정치를 하게 된 게 숙종이에요. 숙종은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전혀 휘둘리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그 살림으로서 영향력 있던 그 송시열이라는 사람 있죠?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랑 예에 관련된 논쟁으로 왕이랑 신하가 주고받고 싸움이 있었는데 숙종 15살, 송시열 69세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죠. 근데 송시열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자, 조목조목 이제 자기 그 의견들을 써가지고 숙종한테 바쳤는데 숙종이 단칼에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하가 왕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송시열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유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15살짜리가 보통 강단이 아니죠. 이 숙종 때는 임금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끌어다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전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남인이 집권했다가 서인이 집권했다가 남인이 집권했다가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전국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바뀌는 거를 환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국. 수종 때 정치 상황을 좀 쓰면 여기 아래다 쓰세요. 칸 있는 데다가. 수종의 첫 번째 부인은 문경왕후 김씨였어요. 19살에 죽어요.
일찍 죽었죠? 음. 숙종의 부인이 이렇게 일찍 죽고, 자,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이 부인이 인현왕후 민씨. 이 민씨도 여흥 민씨, 지금 여주를 본으로 하는 민씨 집안인데, 이 여흥 민씨 집안이 서인의 굉장히 그 권력 있는 그 집안의 본관이었어요. 그 민유중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 민유중이라는 사람은 송시열의 베프예요, 베프. 네.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의 집안이 굉장히 권력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서인이라는 정치 집단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인현왕후 민씨가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서인이라는 정치 집단의 전략은 이거예요. 서인들 무실국훈이 왕비는 왕비 자리를 서인이 항상 어떻게 한다? 독점한다는 거예요. 남인 쪽 사람들이 만약에 왕비가 되면 그 권력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왕비는 왕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보통은 왕이 왕비의 친척들이나 이런 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높은 관직에 주기 때문에 서인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왕비 자리를 서인들이 차지한다. 자, 그런 전략에 따라서 민유중의 딸, 서인 아주 권력 있는 권신이었던 민유중의 딸 인현왕후 민씨가 숙종에게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인현왕후 민씨가 15살에 시집을 왔는데 22살이 됐어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죠? 7년이 지났죠? 자, 근데 숙종이랑 인현왕후 민씨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숙종이 이 여자한테 꽂혀요. 네. 이 여자는 장씨였죠, 성이. 자, 이 사람 장씨네 집안은 집이 역관이었어요, 역관. 역관이 뭐 하는 직업이었죠? 통역 번역하는 집안이었죠. 그 전문직이었잖아요. 잡과를 합격하면은 역관이 됐다 그랬잖아요. 역관이 되면 역관이 당시 경제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에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적었다? 많았다? 어땠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역관이에요. 역관들이 돈이 왜 많았을까요? 자, 청나라 왔다 갔다 하죠? 일본 왔다 갔다 하죠? 당시에는 뭐 여권이나 비행기 뭐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외국을 나가려면 무조건 조선에서 외국 보내는 사절단 있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갔다 오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외국을 만약에 간다 이러면 다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어. 침략은 법이고 뭐고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정복하려고. 그죠. 불법이죠. 그래서 이 여권은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외국을 드나드는 게 합법적으로 허락이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통번역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짐을 한 짐씩 가져갔다가 거기서 또 뭔가를 사가지고 항상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사고 팔면서 차익이 점점 커져서 보통 역관하면은 다 부유했어요. 이 장씨 집안은 대부분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오촌, 사촌 다 역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이 장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 궁으로 들어와서 무수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무수리면 그 궁의 나인들 있죠. 궁녀들. 자, 근데 이 장씨가 기록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아마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여인들 중에서 외모 중에서는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록에나 장희빈 관련된 기록들은 얼굴이 다 어땠다고?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나중에 이 숙종이 장씨에게 반해가지고 너무 장씨를 자주 찾아가니까 임금이 여자를 너무 밝히게 되면은 그 뭐 기가 쇠하고 정치도 엉망이 되니까 멀리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장씨가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자, 숙종이 아무튼 사랑을 뒤늦게 발견한 이 장씨에게서 찾아가지고 아주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장씨를 소의,
후궁이 가질 수 있는 관직도 있다 그랬죠? 수용, 수권 이렇게 올려주다가 후궁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관직 빈까지 올려준다. 그리고 희라는 칭호를 주죠. 희빈 장씨. 아들을 쑥 낳죠. 네. 자, 그 아들 원래대로라면 빈의 자식이니까 그냥 군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숙종이 아들도 없었던 데다가 희빈 장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얘를 바로 원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원자는 으뜸되는 아들, 으뜸 원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적자 중에서 첫 아들을 원자로 삼아요. 근데 얘는 첩외자식인데 원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년하고 민 씨는 서인 쪽에서 미는 집단, 권력 있는 사람들이 미는 집단이었고, 시빈 장씨 쪽은 누가 밀고 있었다? 남인들이 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인들이 더 많은 권력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격렬하게 반대해요. 자, 근데도 숙종이 이 희빈 장씨에 대한 사랑에 이제 빠져가지고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만든다. 그리고 원자로 만들자마자 바로 세자 책봉을 해요. 파격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세자가 된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세자의 엄마니까 희빈 장씨가 이제 숙종을 맨날 찾아가가지고 아들만 세자고 나는 아직도 후궁인데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정식군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숙종이 그래? 기다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회비를 시켜요.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됐죠.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짝대기를 안 긁을게요. 자, 이 희빈장 씨가 이제 어엿한 그 중전마마가 됐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숙종이 이제 희빈장 씨를 부르고도 좋아했는데 이 희빈장 씨가 질투가 좀 심했어요. 숙종이 희빈장 씨 말고도 후궁들이 9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후궁을 들인 거예요. 희빈장 씨 이후에도. 그러니까 좀 질리면은 다른 여자 찾아가고 다른 여자 찾아가고 한 거예요. 숙빈이라는 숙빈 최 씨. 이 여자도 궁에서 빨래하고 잡일하는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 눈에 들었어요. 얘를 숙빈이 예쁘니까 이제 또 숙종이 자주 찾아가가지고 숙빈을 만났는데 희빈장 씨가 이 숙빈 채 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 어느 날 숙종 없을 때 이 숙빈 채 씨를 불러다가 엉덩이를 깐 다음에 매를 쳤어요. 자, 매 맞고 어땠을까요? 열받았겠죠? 숙빈 채 씨가 이 사실을 이제 숙종에게 다 얘기를 해요. 자, 숙종은 희빈장 씨가 엄청나게 미워졌겠죠. 자기가 또 예뻐하는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보이고 때리니까.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숙빈채 씨가 아이를 가지는데 그 아이가 연인군이라는 아이예요. 자, 희빈장 씨는 숙빈채 씨를 계속 미워하고 이제 또 사람들 앞에 다른 후궁들을 막 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숙종이 희빈장 씨에게서 우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 쫓겨났던 그 여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 이년하고 민 씨가 떠오르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 착했어요. 7년 동안 자기랑 그렇게 뭐 잠자리를 많이 가지거나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진짜 착했단 말이에요. 아, 괜히 쫓아냈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불러와요. 줬다 뺏었다. 참. 자, 이렇게 해서 이년하고 민 씨가 다시 중전으로 복귀했고 희빈장 씨는 그럼 뭐가 됐을까요? 다시 희빈이 돼요. 자, 세상에 줬다 빼는 게 제일 나쁘다 그랬죠. 희빈장 씨가 자, 근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조용해요. 막 포악을 부리고 성질을 부릴 줄 알았는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 뭐지? 자, 근데 알고 보니까 희빈장 씨가 몰래 사당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맨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어요. 구슬하면서 누굴 저주했을까요?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한 거예요. 막 그 집단 같은 걸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인현왕후 사주팔자랑 이름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꾸겨 넣은 다음에 그 가슴 부분을 바늘로 콕콕 찔렀다 그래요. 네. 여자들끼리 질투하면 무섭죠. 네. 그렇게 해서 인현왕후 민씨가 그 저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몸이 점점 아파요.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으로 죽어요. 자, 수빈 최 씨는 자기 매도 때렸겠다. 평소에 희빈장 씨한테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한다는 거를 사람 무수리들을 몰라가지고 은밀하게 저주하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자를 했을까요? 숙종한테 얘기를 하죠. 숙종이 이 사실을 알고 극대노. 그래서 희빈장 씨를 자, 그 빈자리에서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창경궁에 취선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있는 희빈장 씨에게 뭐를 내렸다? 사약을 내립니다. 자, 이게 근데 야사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실록에는 되게 단순하게 숙종이 이제 사약을 내려가지고 그 사약을 받고 이제 그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사에는 희빈장 씨가 사약 받는 거를 거부해가지고 뭐 사약을 이렇게 내렸는데 사약 그 사발을 손으로 푹 쳐버려가지고 네 결국 사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이 희빈장 씨 팔을 그 무관들이 잡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깔때기 같은 걸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항아리째 사약을 들이부었다. 그런 야사도 전해지고 그리고 하도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그 왜 조선시대 한옥집은 이렇게 창호지를 문 방문 만들어 놓죠. 이 문짝을 띄어다가 이 희빈 장씨의 몸을 위에서 이렇게 눌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 사약 사발을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강제로 이렇게 들이부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시청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희빈장 씨가 아무튼 좀 포악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야사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희빈장 씨가 죽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야사. 자, 희빈장 씨가 죽을 때 그 아들 혜자가 엄마 죽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희빈장 씨가 막 발버둥을 쳤겠죠. 그걸 안 먹으려고. 자, 그러다가 실수로 어떻게 했을까요? 찍어봐. 네. 자, 이 세자의 여기 중요한 부분 있죠? 예, 여기를 꽉 움켜줬다. 그래요. 자, 움켜줘.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딱 움켜주면서 세자가 그때 이제 혼절을 했다. 이러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세자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 세자가 그렇게 되고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도 죽었겠다. 새로 왕비를 또 맞아들여요. 계비로. 그 계비가 인원왕후 김씨. 경주 김씨입니다. 이 집안은. 네. 되게 권세 있는 집안. 역시 서인 집안이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냥 왕비랑 여자들 얘기로만 숙종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이제 인현왕후 민씨 옆에 서인 집권, 그러니까 서인이 지지했다. 그리고 이 장희빈 옆에 남인이 지지했다고 나와 있죠. 자, 서인 득세, 서인 몰락, 남인 득세, 남인 몰락, 최후에는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됐죠. 누가 집권하게 된다? 서인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서인 집권 과정에서 남인들을 세게 처벌하자는 쪽이 나이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숙종 때 남인을 세게 처벌하던 쪽, 이 사람들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론이라고 불렀고, 젊은 사람들이 숙종을 좀, 남인과 장희빈을 좀 적당히 처벌하자 해가지고 소론이라고 불렀어요. 숙종 때 남인들을 세게 처벌하자. 노장파가 많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노론. 남인을 적당히 처벌하자.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론. 자, 이 소론은 당시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였는데 숙종이 이 세자를 좋아했을까요? 장희빈의 아들인데 이거 미웠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숙종은 이 장희빈의 아들을 좀 끌어내리고 새로 세자를 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소론에서 이 세자를 끝까지 밀었어요. 그래도 세자를 끌어내리면은 세자가 꽤 오랫동안 세자 생활을 했는데 장희빈 죽었을 때 나이가 세자가 11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자 또 그리고 한 세자 생활을 지금 8년 정도를 했어요. 3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끌어내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신하들이 잘 옆에서 케어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보자. 그래서 숙종도 내키지는 않지만 세자를 끌어내리지를 않아요. 근데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원왕후 김씨와 숙종 사이에서는 자식이 안 태어난다고. 이 세자가 숙종 죽자마자 왕이 되는데 경종. 경종은 여러 신하들도 알았고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왕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이가 34살인데도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이었던 숙빈 최 씨의 아들 누구?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을 해요. 예.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 뭐라고요? 제로 책봉한다. 자, 그래서 경종이 이제 제2기간이 4년이거든요. 자, 경종은 누가 밀었다 그랬죠? 소론에서 밀었다 그랬죠. 예, 소론 임금이 경종이었는데 이 연인군을 밀었던 사람들은 노론이었어요. 노론. 경종이 몸도 약했고 잔병치레도 많았겠다. 그리고 경종은 특이한 게 세자 생활을 30년을 하거든요. 숙종이 이 장희빈 요거 죽이고 나서도 19년을 더 왕을 해요. 그래서 경종이 세자 생활 몇 년 했다고요? 조선시대 세자 생활 제일 오래 한 왕이에요. 근데 왕은 4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세자 생활하면서 경종에 대한 기록이 흥미로운 게 남아있는 게 말이 너무 없어요. 예.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벽을 보고 혼자서 이랬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사약을 받아서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인지는 또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마를 죽인 여러 신하들을 자주 세자니까 만날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서 자기를 좀 아끼고 지키려고 일부러 말을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극도로 말하는 걸 꺼렸고 막 혼잣말도 하고 몸도 약했던 조금 아무튼 왕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병약하고 저 사람이 왕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이 경종이에요. 노론이 경종을 좀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경종이 몸도 안 좋겠다. 이 연인군을 왕세 제로 책봉해라. 이런 얘기도 노론이 막 밀어붙여서 왕세 제로 책봉, 왕이 됐죠, 이제. 숙종이 죽고 나서. 네. 숙종, 경종, 영조 이렇게 나가죠. 숙경영 이렇게 나가죠. 네. 자, 봐봐. 근데 노론이 조금 더 선을 넘어요. 자,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대리청정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대리청정이 뭐예요? 그쵸? 왕의 후보, 왕의 뒤를 이을 그 후보한테, 세자나 혹은 여기 세제한테 대신 정치하게끔 정치를 맡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막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신하들이 왕한테 막 대리청정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굉장히 꼴사나운 짓이죠. 그래서 경종이 처음에는 대리청정 하겠다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신하들은 또 의례상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니되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대리청정 하자고 해놓고 임금이 그래 그럼 할까 그랬더니 아니되옵니다 또 한 거예요 의례상.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아니되옵니다 전화가 아니라 어떻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의례상 한 거예요. 근데 경종이
그래, 그럼 대리청정 안 할게.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론 쪽에서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때 소론에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어디 감히 노론이, 저기 신하들이 왕한테 대리청정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이 노론들이 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자기가 노론 첩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다가 이제 잡은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겁을 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노론 쪽에서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증언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첫 번째가 소급수, 두 번째가 대급수, 마지막이 평지수. 소급수는 노론 쪽에서 독약을 타가지고 경종에게 먹이려고 했다. 대급수는 숙종이 죽고 경종 즉위식 하는 날 이제 칼 잘 쓰는 무사를 동원해가지고 경종을 제거하려 했다. 평지수는 숙종이 죽을 때 이제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경종에게 왕자리 물려준다라는 걸 남겼는데 그 유언장을 조작해가지고 연인군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자, 그런 내용의 노론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증거는 오로지 목호룡의 증언. 네. 자, 근데 경종이 갑자기 목호룡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노론 쪽에서 하렸던 소급수, 왕에게 독약을 타먹이려고 했던 그 계략 있죠? 자, 그날 마침 내가 그, 수락관에서 올린 음식을 먹었는데, 누런 물을 거의 뭐 한 사발이나 토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종이 갑자기 이 목호룡의 소급수, 대급수, 평지수와 관련된 노론들을 다 유배 보내거나 수색을 매긴단 말이에요. 이때 경종은 평소에 그 약하고 어버버 하던 모습이 전혀 실록이 안 나와요.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 노론들에게도 철퇴를 날린 거예요. 이게 신축, 이민년, 1721년과 22년 영거푸 있었던 살인들의 화락을 해서 신임사화라고 불러요. 요거는 기본에서 출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경종이 아무튼 이렇게 판을 뒤집기 위한 자 이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한 거죠. 근데 경종은 정작 이 지금 노론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연인군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자, 연인군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라이벌이고 지금 노론이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인데 정작 이 소론들이 연인군을 건드리니까 연인군은 또 지켜요. 그래도 내 동생은 잘못이 없다. 현실적으로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경종이 결국은 연인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줘. 그러니까 1724년에 죽으면서 임금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영조죠. 조선시대 최장수 임금. 82세까지 살았죠. 재위기간 51년 7개월. 누가 임금으로 세웠어요? 노론이 세웠죠. 영조 굉장히 똑똑했어요. 처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론의 임금이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겠죠. 노론이 임금 세웠다고 해서 노론 얘기만 다 들어주면 자기는 허수아비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이 노론들에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즉위에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4년 만에 노론 정승들을 관직에서 무르게 하고 죽이거나 쫓아내진 않고 자 노론 정승들을 다른 관직으로 이제 임명을 시키고 그 자리를 소론 정승들로 채워요. 자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도 소론은 이미 세력을 잃었고 노론이 이제 많은 관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 중심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 반란이 이인좌의 난이에요. 이인좌는 남인 출신이었는데 소론들과도 연계가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이인좌가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명분이 많이 줄어들었던 게
영조가 아까 정승들을 누구로 임명했다 그랬죠? 소론들로 임명했다 그랬죠? 그래서 좀 한 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노론 세상 싫어하고 일어났는데 정작 영조가 노론들 정승 자리를 해서 빼고 소론들을 임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인좌의 난은 한풀 꺾인 상태에서 일어났고 또 영조가 이거를 소론 출신이었던 오명항이라는 사람한테 진압하게 해요. 토론의 반란을 누가 진압하겠다고요? 소론이 진압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명왕이 또 명장이었기 때문에 이인자의 난이 진압이 잘 돼요. 그래서 일시에 딱 전국을 잘 장악한 사람이 영조였고, 영조는 이때부터 인사원칙을 이렇게 세워요. 쌍거호대. 자, 선생님 봐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죠? 그죠? 영의정으로 노론이 임명됐으면 좌의정은 누구를 임명할까요? 소론을 임명하는 거예요. 우의정은 또 노론. 소론을 영의정으로 임명했으면 좌의정이 노론. 그죠? 또 우의정은 소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론 영수, 소론 대장이랑 노론 대장을 불러가지고 민진원, 뭐 이광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영조가 이렇게 불러놓고 자 여기 손 대. 자 그러면 소론 영수가 손 올려요. 노론 영수 손 올려요. 악수해. 악수를 시켜요. 자 악수한다고 친해져요? 자 이게 영조의 탕평책이에요. 탕탕 평평. 인재를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쓰겠다고 하는 거는 중국의 저 옛 문헌 시경이라는 데서 따온 거예요. 노론, 소론 가리지 않고, 뭐랄까, 고르게 인재를 쓰겠다. 이게 탕평칙이에요. 근데 영조는 즉위 기간 내내 계속 그 탕평책을 자기가 유지는 했지만 어떤 컴플렉스 하나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일단은 그치. 영조가 숙빈채 씨의 아들이죠. 근데 숙빈채 씨가 원래 높은 신분이 아니라 궁에서 허드렛이라는 무술이었단 말, 궁녀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적자가 아니라 이 첩의 자식, 그것도 첩인데 엄마가 무술이 후궁의 자식이었다는 게 항상 신분적인 컴플렉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론 측에서 영조한테 계속 경종을 네가 죽였지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경종이 죽을 때 마지막 죽던 날 그 당시 그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이제 일하는 곳을 내의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의원의 최고 책임자를 어의라고 불러요. 어의. 그래서 천조 광해군 때 활약했던 동의보감 누구예요? 서준이 있죠. 그쵸. 선생님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자, 그 내의원의 어의. 그 어의가 내의원을 최고 관장하는데, 자, 이 어의는 신분상으로는 일품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의관이죠. 의관들은 이렇게 뭐랄까 높은 사람으로 치질 않아요. 그럼 이 내의원을 실제로 의술은 모르지만 그 총관장하는 사람 보통 왕족으로 임명됐단 말이에요. 어의 위에 도제조가 있었어요. 그 도제조를 보통 왕자들이나 왕족들이 하는데 경종 때 도제조가 연인군이었다고. 그러니까 경종이 아플 때 어의가 약을 만들면은 그 약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인군이 이걸 올리는 거예요. 연인군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어휘만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경종이 이제 죽기 직전에 좀 아팠는데 열을 내리니 많이 하는 데서 말이 있었는데 연인군이 이때 과감한 처방을 얘기를 해요. 지금 경종이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좋은 약을 세게 써가지고 경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인삼과 부자를 처방을 해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이 먹으면 좀 엇가지는. 네, 이게 조금 뭐랄까. 근데 당시 이 내의원 어의가 이 인삼이랑 부자 처방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 인삼은 열이나 양기를 확 돋아주는 저 약인데, 지금 몸이 너무 약한 사람이 이걸 먹으면은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기가 넘쳐가지고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렸는데도 이거를 굳이 먹게끔 했어요. 그 임금에게 음식을 올리는 거를, 약을 올리는 걸 진어라고 하죠. 인삼과 부자를 진어했다고. 그러고 나서 또 영조 판단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일어났어요, 경종이. 또 혼수 상태에서. 괜찮네? 자, 그래서 연인군이 그때 또 음식을 올렸는데 이제 경종이 간장게장을 좋아했다 그래요. 간장게장 알죠? 자, 그래서 게장을 먹고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음식 먹었으면 디저트 먹어야 되죠. 자, 후식으로 또 음식을 올리는데 후식으로 생감을 올린 거예요. 감. 감 알죠? 감. 네. 감 잘못 먹으면 변비 걸리죠. 네. 자, 이 게장이랑 생감을 올렸는데, 네, 음, 맞아요. 게장이랑 생감은 저 한의학 쪽에서는 완전히 상극인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먹고 이제 경종이 술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 소론 쪽에서는 우리 임금을 너희 노론 쪽 임금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30년이 넘게 계속 형인 경종을 죽였다라는 그런 음모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영조가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부인이 정성왕후 서씨였어요. 진대는 아무데나 쓰세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정빈이 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효장세자 3살에 죽었어요. 영조가 굉장히 좀 깐깐하고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음식도 평소에 굉장히 가려서 조금 조금씩 먹고 예. 건강검진을 재위기간 52년 동안 건강검진을 그 6,000번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한의사들 불러가지고 한두 번씩 계속 진맥을 본 거예요. 52년 내내. 건강을 끔찍히 신경을 쓰고 옷도 막 이렇게 좀 몸에 좋다는 막 이렇게 좀 소못이나 털옷 같은 것들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또 몸을 또 약하게 만든다 그래요. 추위나 이런데.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항상 모시로 만든 혹은 무명으로 만든 이런 좀 뭐랄까 좀 그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들만 또 고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장수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영조 깐깐한데 그 영조가 42살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영빈 이씨라는 후궁에게서 그쵸. 딸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그쵸. 사도세자예요. 그리고 이제 영빈 씨에게는 화완옹주라는 또 딸도 있었죠. 이거 진짜 다 위에 화협옹주라고 또 있어. 황성옹주라 그래서 딸들이 또 몇 명 있었어요 위에. 근데 영조의 특징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구분이 뚜렷해요. 자, 좋아하는 사람은 꽂히면 간 쓸게 다 빼줘요. 너무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해요. 이거 별로 군주에게 좋은 태도는 아니죠. 자, 근데 영조가 좀 그게 심했고 특히 자식들에게 그게 심했어요. 대체로 딸들은 좋아하는데 아들을 좀 미워했어요. 사도세자를 특히. 자, 근데 네, 네, 사, 라이카. 네 이제 사도세자 얘기를 할게요. 사도세자가 42살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2살 만에 사도세자를 첩의 자식인데도 바로 원자 거쳐가지고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자, 그리고 세자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자, 아버지 영조는 모범생이고 전형적인 문과 타입인데, 아들 사도세자는, 그치, 공부는 관심이 없는 타입이. 칼 쓰고 말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좋아했다고. 10살쯤 돼가지고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물어봤던 기록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대답을 잘 못했다 그래요. 깐깐한 아버지한테 공부하는 거 싫다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대답을 잘 못했다는 기록,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더 커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은, 이제 영조가 너 뭐 공부했냐? 공부한 것만 얘기해봐. 자, 그럼 이거저걸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사도세자가 대답을 잘 못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하루는 영조가 저기 아버지 숙종 무덤을 이제 명릉을 참배를 가는데 그 참배 갈 때 그래도 보통은 왕들이 이제 궁밖을 나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야외 구경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아버지들 능 참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들이 분위기로 굉장히 기분 좋게 보통은 가는데 자기 예뻐하는 딸 화환옹주를 영조가 잘 끼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화환옹주 데리고 300개를 가는데 서도세자는 그래도 아버지 예쁨 받으려고 화환옹주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영조한테 아버지 영조한테 자기도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조가 기분도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아들이지만 사도세자한테 이제 동행을 하게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세자가 동행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자, 모처럼 만에 나들인데 비가 왔어요. 영조가 그냥 기분을 잡쳤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세자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너 때문에 비 오잖아. 자, 그런 거예요. 한 번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제대로. 자, 그런 식으로 사도세자가 점점 미운 털을 이제 박힌 상황에서 영조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자기 이제 재수 없는 거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영조가 그 내관들한테 세수대에 물을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 들은 거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거 씻어버린다고 항상 귀를 씻었다 그래요. 자, 근데 사도세자만 만나면은 영조가 귀를 씻었다 그래요. 자, 궁에 사람이 많은데 이거 사도세자한테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들렸겠죠? 자, 그래서 사도세자는 점점 더 아버지가 밉고 싫어진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이제 한 번 눈밖에 나니까 영조 성격상 이거저거 이제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이런 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정패증.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만 만나면 막 안절부절 못해요. 사도세자가. 그리고 뇌벽증. 벼락이나 천둥 치는 걸 못 견뎠다 그래요. 벼락이나 천둥만 치면 막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자 어디로 숨으려고 들었다. 그리고 의대증. 그렇지. 요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을 이제 입는 걸 거부했다 그래요. 왜? 뭐 얘기해봐. 네, 맞아요. 아버지랑 달리 이제 활속이나 이런 걸 좋아했다 그러죠. 점점 이제 그쵸 심리적으로 무너져가면서 어려웠겠죠. 자, 이래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록의 기록에 보면 몇 명인지 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 패자니까 주변에 모시는 궁녀들이나 내관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자꾸 죽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점점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휴가를 줘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궁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자, 온천 있죠, 온천. 저 충청도에 온양이라는 곳 유명한 데가 있는데 온양 온천으로 한번 사도세자가 보름 정도를 나들이를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 갈 때 사도세자가 그렇게 기뻐했다 그래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해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돌아오고 나서부터 또 이런 증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옷 입는 걸 거부했다는 거는 옷을 입으면은 당장 옷 입고 어딘가 나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궁에서 나갈 때라는 데가 뭐 아버지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도 점점 숨 막히고 싫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은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문안 인사 오지 말라 그래요. 영조도 별로 아들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랑 아버지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사도세자가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갈 일이 없죠, 공식적으로. 자, 몰래 궁 밖으로 나가요. 자, 그리고는 평양을 갔다 와요. 평양에서 또 기생 만나고 술 먹고 좀 놀다가 왔어요. 자, 근데 아버지 명조도 까맣게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세자가 당부를 시켰겠죠. 근데 비밀이란 게 있어요, 세자가? 세자같이 높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밀이란 게 없죠. 그리고 이 사도세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좀 했던 무리들 중에서 그 소론 일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조한테 예쁨을 못 받으니까 이 소론들이 사도세자를 밀어가지고 왕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네. 자, 근데 이 소론을 미워하고 견제하는 게 노론이죠. 노론 쪽에서 사도세자가 평양 갔다 온 거, 요 사실 있죠? 요 사실을 아버지 영조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소론이 지지하는 사도세자 이제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평양 갔다 온 걸 또 영조가 알게 되고 화를 불같이 내요. 자, 이제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1762년 이모년이에요. 이모군란 120년 전이에요. 이것도 이모년. 이모 화변이라고 부르는데 왜 김씨평이었나? 사도세자 엄마 누구예요? 영빈이 씨가 그날 영조를 찾아가요. 한여름이었는데 아들을 이렇게 해달라 그래요. 대처분. 이게 뭘까요? 그죠? 처분은 처분인데 어떻게 처분하자는 거예요? 크게 처분하자는 거죠? 아들을 죽여달라 그래요. 자, 생모가 왜 아들을 죽여달라 그랬을까요? 자,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영빈 씨가 뒤에다가 설명을 붙여놓기 했는데 궁인들이랑 내관을 1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제서야 숫자가 이제 전말이 나타나는데 걸핏하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뭔가 더 나오진 않았을 텐데 뭐 아버지 욕을 했다거나 아무튼 뭔가 굉장히 선을 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영빈이 씨가 심지어는 자기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 사도세자가. 그래서 이 아들을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부르죠. 부른 다음에 사약을 내리거나 죽이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게 되죠. 굉장히 모양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공식적으로 죽이기는 그러니까 뭐를 가져오라고 해요? 뒤주를 가져오라고 하죠. 뒤주. 뒤져 아니다. 뒤주다. 뒤주. 뒤주가 뭐 하는 거예요? 쌀 담는 그 쌀통이죠. 1m, 네. 가로 1m 60, 세로 1m 60. 그 폭도 한 1m. 그러니까 높이도 1m. 네. 가로 세로 1m 60, 높이는 1m 정도 되는 그 쌀통에 아들을 넣어요. 한여름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덮개를 닫고, 예. 영조가 직접 어떻게 해요? 못질하죠. 그리고 나서 새끼줄로 이거를 감죠. 숨구멍은 그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있었는데, 예. 사도세자가 아버지 임금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두드리는데도 영조가 못 들은 척하죠. 자, 그리고 그 뒤주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울며불며 했던 게 사도세자의 아들. 예, 세손이죠, 세손. 너무 좀, 너무 좀, 11살이었죠, 이때. 그거는 사도세자는 부인이니까. 그죠. 사도세자가 그리고 8일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응?
사도세자의 부인은 영의정 홍동원의 딸이었던 혜경궁 홍씨죠. 자기 살았던 궁궐이 혜경궁이기 때문에 혜경궁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도세자는 근데 또 살아생전에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아들을 낳는데 은신군, 뭐, 은원군 이런 아들을 나중에 은원군의 아들 전개군의 아들이 철종이 됩니다. 네, 이- 있을 거 아니면 바람이 나요. 아버지가 임금님이니까. 죽이면 자기가 내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마 불려갔을 때는 다 이런 것들 뺏겨가지고 불려갔겠죠. 자, 그리고 은신군은 자식이 없었어요. 정조 때 영무로 몰려 죽는데, 은신군의 양자로 이제 입적된 사람이 임평대군의 6대손이었던 남연군, 그리고 남연군의 아들이 흥선군의 아들이 다 사도세자 라인으로 이렇게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철종이나 고종이나. 이 세 손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정조다. 영조는 자기 아들 사도세자는 미워했지만 세손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예뻐했단 말이에요. 똑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아버지 죽음, 사도세자의 죽음을 다 알고 있지만 정조는 그걸 입 밖에 절대 안 냈어요. 그리고 착실하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네, 25이죠. 25의 나이에 임금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조죠. 정조는 세돈 시절에는 아버지가 사도세자라는 걸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영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영조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정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일찍 죽은 효정세자 아들로 입적이 되거든요. 사도세자의 아들로 이제 기록돼 있지 않고 이 효정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됐다가 정조가 즉위하는 날 즉위식에서 처음 한 말, 난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당시 지금 시립대, 서울시립대 뒷산에 배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 때는 양주였거든요, 경기도. 그 양주의 배봉산에 자락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수은묘라고 해가지고, 자, 묘는 이거 일반인들 무덤에 붙이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격화돼 있었는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이걸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요? 영우원으로 바꿔요. 원은 세자의 무덤이나 이제 세자에 준하는 세자빈의 무덤을 원이라고 높이는데, 그 다음에 정조가 자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있죠.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혈융원으로 바꾸죠. 그리고 여기를 때마다 참배를 가잖아요. 자,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 고종이라는 임금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취임하죠. 자, 그러면서 그 위에 자기의 그 선조들을 다 황제로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당시 그러면서 사도세자에서 장조라고 이제 황제로 추존을 해요. 그러면서 혈융원이 격상이 되는데 이 이름이 융릉이에요. 자, 혈융원, 융릉은 이제 같은 릉이고 이거 지금 어디 있다고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 영원 수음료 시절은 어디? 양주 시절이요. 이 양주는 지금은 청량리 일대예요, 시립대. 당시에는 양주였다. 자, 이제 교재로 가보세요. 이제 조선 왕조사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험에 나올 얘기들을 빨리빨리 찍을게요, 선생님, 제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